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월 세미나 주제는 안내해 드렸다시피 이제 자연의 수학적 질서, 소위 이제 수비학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요 책입니다. 요 책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발췌한 게 기본 뼈대고요. 그 기본 뼈대에다가 이제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해왔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상과수를 연결하는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형, 명제, 또 동양에서의 음양오행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자연예술과학의 수학적 원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연예술과학의 수학적 원형이라는 책이고, 마이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절판이 돼서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는 책인데, 서양의 수비학에 대한 내용적인 정리로는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자연에서 숫자의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나, 그거를 인간이 예술과 과학에 어떻게 반영해 왔나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양 수준에서의 집대성을 가장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책이 이 책 이후에 지금까지 딱히 안내가 된 적이 없어서 이 책이 그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텍스트로 보여지는데, 널리 알려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절판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빼도록 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사상의학과 기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지학을 하다 보면 인지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틀이 사구성체론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사구성체론에 입각해서 7년주기 발달틀이라든가 12감각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순환적인 진법의 논리가 들어가는 순환운동 체계를 수도 없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양의 음양오행 상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진법 체계, 순환 운동 체계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왔던 여러 가지 정리와 도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자연의 수학적 원리, 수학적 질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그동안 제시했던 도형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자료 속에 좀 포함시켜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강의해 왔던 내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구성했고, 이 자료 순서대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인지학을 하는데 자연의 수학적 원형과 같은 이러한 주제를 왜 다뤄야 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인지학을 하는데 동양사상을 왜 다루냐, 왜 연결하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야말로 인지학의 기본 취지에 어쩌면 반하는 내지는 모순된 문제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인지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슈타이너의 첫 출세작, 세상에 자기를 알린 작품이었던 자유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연에 이르기까지 슈타이너가 일관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이해, 그것이 바로 사고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관점을 인류가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만, 지금이 비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유물론적이고, 어떤 자기 파괴적인 성격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명적인 병리들을 극복하고, 좀 인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1925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금방 얘기했던 세계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이거를 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강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개념적으로 유기이론론이라고 자유의 철학에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이론론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지각하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의 체계 속에서 통합해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류한테는 저 고대의 지혜로부터 해서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는 지난 수세기간 인류가 큰 어떤 문명의 전환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는 극히 유물론적이고 분리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어떤 세분화와 전문화가 당연한 듯이 여기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사 문명의 역사 10,000년, 좀 좁게 봐서 5,000년, 혹은 더 좁게 봐서 농경사회 이후에 본격적인 제국사 3,000년, 어떻게 분기점을 잡더라도 인류는 각각의 수준에서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최대한의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장 어찌 보면 발달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사고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사물을 단절해서 보고 분리해서 보고 미시적으로 보고 유물론적으로 보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쪽으로 통일시켜낼 생각을 안 하고 연결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인류 문명에서 전통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사고방식, 즉 이론론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달려왔다는 거죠. 달려와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과 학문에 익숙해져 있고 그 분과 학문들끼리의 소통 내지는 연결을 할 엄두를 별로 내지 않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삶이란 게 늘 그렇지만 생활 현실은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무엇 하나 어떤 세계와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관념과 의식은 어떤 분리분석적이고 단절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이론적인 세계 질서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어떤 관념적 틀과 내가 실제 경험하는 세상의 변화들 사이에 끊임없이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떻게 해결을 모색하고 하는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지학을 하는데 왜 동양사상을 갖다 붙이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동양사상 아니라 그 어떤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들이라도 다 통합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학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인지학을 하는데 왜 수학을 갖다 붙이냐. 그러니까 마치 인지학이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는 이 말 자체가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남긴 몇 가지 명제 매뉴얼화된 틀을 인지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원래 인지학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내용적인 취지를 살려서 본다 그러면 동양사상 아니라 인류의 그 어떤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들도 우리는 다 흡수하고 통합하고 진화시켜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인지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이제 인지학과의 관계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개의 축, 두 개의 인식적인 도구는 크게 언어와 숫자입니다. 언어와 숫자. 우리가 의식적이고 정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표현하고 뭔가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조작하고 하는 데까지 가장 근본적인 두 축은 언어와 숫자다. 이걸 뭐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언어와 숫자인데 각 문명도 그렇고 각 문화권도 그렇고 동시대에서더라도 자연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면 또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러면 많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죠.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인간들은 동질적인 보편적인 성질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역사 문화적인 차이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건 개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오장육부 이런 거가 다 동질적인 거죠. 동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의 어떤 보편적 동질성에 기반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개별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른 환경적인 차이에 따른 또는 교육적인 차이에 따른 그 차이가 반영된 그 타고난 어떤 자기의 까르마나 기질이 반영된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무조건 우세적이거나 지배적이거나는 아닌 거죠. 늘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손쉬운 이분법에 빠지면 끊임없는 악무한 논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인지학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도 있고 예.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같은 점의 발견 동일한 인식들의 발견 이게 일단 돼야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어떤 조건의 차이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적이고 동질적인 것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조건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더불어 이해하고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문명 문화권 가릴 것 없이 세계를 이해하는 두 축은 언어와 숫자였다라는 거죠. 언어와 숫자였다. 그럼 언어와 숫자는 왜 하필이면 언어와 숫자인가? 언어와 숫자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실은 이제 인지학에서도 인간의 혼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게 나타날 때는 감각혼은 주로 우리가 감성이라고 불리는 능력들을 주관하고 오성혼은 우리가 주로 이성이라고 불리는 능력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식혼은 이것들을 조화시키고 통합시켜서 현실적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이 이성, 감성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감성을 표현하는 정신적인 도구가 언어겠죠. 그리고 이 이성을 극단까지도 아주 논리적이고 규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숫자일 겁니다. 예. 물론 언어로도 이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논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논리성은 수학의 논리성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언어의 논리성에는 반드시 문화적 또 개성적 해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수학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언어가 가지는 해석의 여지하고 수적 계산이 가지는 해석의 여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 뭔가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과적인 논리가 딱 떨어지는 어떤 사고를 하는 거는 언어보다는 수학에 기초해서 그런 사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이 감성과 이성을 통해서 표현되듯이
이 감성과 이성을 한편으로는 형성하고 표현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하죠. 형성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게 언어와 숫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주제들 중에서 특히 제가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두 주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슈타인의 언어의 영과 훈민정음을 연결해서 제가 강의를 수차례 해온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근본이 뭔가를 다루는 주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수비학 혹은 동양식으로 상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두 축인 겁니다. 이게 두 축이고 인식의 이 두 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머릿속에 상이 잡히게 되면 우리는 실은 어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철학 내지는 사상이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바탕 위에서 다 이해하고 통합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근데 이 책이 제가 아까 굉장히 이제 서양의 수비학을 소개하는 책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책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책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동양과 서양의 어쩌면 오래된 이제 관점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강점, 오늘날 그 서구 문명의 강점이 그러한 것이지만 굉장히 세부적인 관찰과 묘사에 뛰어납니다. 세부적 관찰과 묘사에 뛰어난데 반해서 이 각각 영역들, 숫자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잖아요. 정수가 있는데 이 정수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어떤 연결, 구조화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동양하고 사뭇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그 연결성의 어떤 깊이랄까요? 다양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이 그 지점에서는 체계화, 구조화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좀 한 발 앞서간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1부터 10까지 수를 가지고 이 수가 자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과학과 예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있고 몇 개의 숫자들은 상호 연결을 정확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1부터 10까지의 전체 수의 연결이 잘 안 보입니다. 예. 1부터 10까지 전체 수의 어떤 1과 2의 관계, 1과 3의 관계, 1과 4와 관계, 2와 3의 관계, 2와 5의 관계, 2와 7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한 숫자와 나머지 모든 숫자와의 관계 그리고 수 전체의 구조 이런 구조화, 체계화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숫자 각각이 나타나는 것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동양의 상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 어떤 영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밝혀놓은 게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서 우선 책에는 없지만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도대체 수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은 수를 어디서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인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수 개념은 뭔가를 세는 도구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도구를 우리는 대수라고 합니다. 대상을 세는 기능. 이걸 대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숫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계산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데 쓰고 있는데 애초에 인간이 숫자를 그러면 1만 년 전부터 수를 체계적으로 알았냐?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수에 대한 어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 말고는 다수 이렇게밖에 구별을 못했어요. 단수다, 복수다 라고 구별하는 거. 이거는 1만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만 년에도 있었다는 유물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단수, 복수는 가릴 줄 알았지만 지금처럼 2개, 3개, 4개, 5개, 6개 정수체계 유리수, 무리수, 허수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건 뭐 현대수학입니다만 이런 개념은 근대에 다 발명이 된 것들이고 발견된 것들이고 실제로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수 체계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 자연수 체계를 쓴 것조차도
본격적인 문명 발달이 시작된, 농경이 시작된 이후의 이야기인 거지. 그 이전의 인류는 수관념이 희박했다는 거예요. 아주 희박했다. 그럼 이 수관념이 희박하던 때에서부터 수관념이 질서 잡히게 된 문명 시기로 들어왔을 때, 애초에 인간들은 뭐에 근거해서 수를 인식하기 시작했던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수를 인식했던가. 우리가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인식이라고 하는 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변화를 겪는데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무질서하게 생기는가? 그렇지 않죠. 아주 질서 있게 생깁니다. 예. 아주 질서 정연하게 생깁니다. 당장의 계절만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차곡차곡 순서를 어기지 않고 매번 똑같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라고 하는 밝기의 차이도 매일 똑같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초승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하는 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일으키는 달의 위상도 매달 똑같은 변화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변한다 라는 걸 인간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밤낮, 밤낮, 밤낮 이거는 양극성의 변화잖아요. 이자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3개로도 나눌 수 있고 4개로도 나눌 수 있고 5개, 6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근데 크게 보면 밤과 낮이라고 하는 2개의 상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년은 4계절이라고 하는 4개의 상태, 구별할 수 있는 4개의 상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진동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진동한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은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의 밤낮을 우리가 하루라고 하잖아요. 하루. 우리가 훈민정음은 이미 제 강의를 오래 듣는 분들은 다 했으니까 하루. 이거 태극이죠. 양태극. 태극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회전했다. 회전하고 수그러들었다. 하루. 그러니까 해가 한 바퀴 돌면 하루인 거죠. 해가 한 바퀴 돈 게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돈 거지. 근데 어쨌든 해가 한 번 뜨고 지고 하는 거를 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루가 30번 일어날 때 달은 이제 금음달과 보름달을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거를 인간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어떤 변화들이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순환하더라. 질서가 있더라. 순환하더라. 이게 인간이 가지는 경험인 거죠. 근데 이 질서와 순환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모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델이더라. 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자 간의 관계도 있고, 3자 간의 관계도 있고, 4자 간의 관계도 있고, 5자 간의 관계도 있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진법적으로 순환하는 애도 있고, 삼진법적으로 순환하는 애도 있고, 사진법적으로 순환, 오진법적으로 순환하는 애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12진법적으로, 10진법적으로 있더라. 그래서 경험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 뭔가 질서 있는 순환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질서를 통합시켜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진법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준이 되는 진법이 있겠는가 하는 거를 인간이 발견하고 찾아낸 게 십진법인 거죠. 십진법을 찾아냈습니다. 십진법을 찾아냈는데 십진법과 함께 찾아낸 게 십이진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십진법과 십이진법을 서로 엮어서 같이 종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농경 이후의 문명사는 십진법과 십이진법의 두 개를 실제 생활에 실용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사용하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 십진법, 십이진법 이런 거는 뭔가 필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필연성이 있어서? 자, 지금까지도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명칭이 다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숫자에 이름이 있죠. 1은 모나드, 2는 디아드, 3은 트리아드 이런 식으로 숫자에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10에는 데카드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데카드라고 하는 건 양손이란 뜻이에요. 양손이란 뜻이에요. 데카드 양손인데 양손에 손가락 10개잖아요.
지금도 수학에서는 인간이 십진법을 발견한 이유를 손가락이 10개라서라고 실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로 셈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십진법에 익숙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종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얘기해보자면 이건 물을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왜 10개가 됐을까? 어린애들이 소박하게 묻듯이 왜 인간은 하필 손가락이 10개가 됐을까? 어떤 동물들은 손가락, 발가락 구별도 안 되고 구별 안 되는 발가락 3개인 놈도 있고 4개인 놈도 있고 그렇던데 인간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구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겨났을까? 이런 질문 얼마든지 품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품어볼 수가 있는 거라서 손가락이 10개라서 십진법을 했다는 것은 과정 논리로서는 맞겠지만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손가락 10개이기 이전에 십진법적인 뭔가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장애 질서, 에너지 장애 질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고 그거를 인간은 손가락 10개를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손가락을 썼겠죠. 과정에서 손가락을 사용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손가락 10개가 기원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원의 원인은 뭘까? 기원은 뭘까? 기원은 뭘까? 기원은 뭘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모든 존재들의 어떤 기원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자연의 어떤 움직임들의 기원은 별들의 운행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래서 인간과 자연과 우주라고 하는 이제 인간을 가장 미시적인 존재로 놓고 우주를 거시적인 존재로 놓고 봤을 때 이 미시와 거시 간의 어떤 일관된 이 미시와 거시를 관통하는 일관된 어떤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론론적 사고를 이루는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주적 기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뭔가 십진법, 십이진법 이런 거를 생각해냈을 때에도 여기에는 우주적 기원이 있다. 이 우주적 기원이 자연 환경의 어떤 질서 있는 변화를 낳았고 이 질서 있는 변화를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을 했고 이 인류 공통의 경험으로부터 인류 공통의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 공통의 인식이 나온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우주적 경험이 뭐겠는가 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수학의 기원을 밝히는 거는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천문학으로부터 수학의 기원을 밝혀야 돼요. 도대체 우주에서 무슨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던가로부터 그걸로부터 수의 기원을 밝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지구에서 무슨 일이 생겨났고 그래서 인간의 인식에 어떻게 상호작용했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동서양에 다 있었습니다만 동서양에 이러한 시도는 고대 쪽에 다 있었습니다만 동양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의 심화가 근대 이전 직전까지 계속 끝까지 보자면 19세기까지 계속됐죠. 19세기까지 계속돼 왔던 반면 서양에서는 이 전통이 보다 일찍 끊어지게 됩니다. 근대 사회에 대한 준비를 15세기 전후부터 이제 서양이 꾸준히 해오게 되면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양은 지난 수세기 동안 이 탐구, 이 거시미시를 관통하는 원리에 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탐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아까 처음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 그럼 도대체 수란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봐나갈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이게 계속 놓지 말아야 될 게 하나의 숫자는 우주와 자연을 관통하는 특정한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운동의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숫자 따로 우리의 경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와 현실이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 직결되어 있는 현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인식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이해할 때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 현실 중에서 무엇과 연관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된다. 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이 책의 서론에서는 적어도 3가지 수학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별도로 수학이 기존의 어떤 인류의 문명 속에서 신화의 체계 그 자체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살짝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수학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데 사실 우리가 뭐든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든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자체가 기본 바탕이 삼원적이잖아요. 인지학에서는 몸혼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물질적으로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인식의 3가지 형태, 즉 우리의 인식이 보다 유물론적이고 신체적인 것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심리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도 이런 3가지 접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수학, 첫 번째 세속적 수학, 이거 유물론적인 수학인 거죠. 계산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재고, 측량하고. 예,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요겁니다. 유물론적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 수학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의 원형적 원리, 기하나 도형의 원형적 원리들을 찾아서 그 패턴이 천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과 예술과 어떤 과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지금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탐구하는 거, 요거를 상징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수학이 어떤 유물론적 접근이라면 상징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접근, 혼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성과 이성을 통해서 수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성한 수학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성한 수학은 별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상징적 수학이 있어요. 근데 상징적 수학을 그냥 외부의 대상, 데이터 지식으로만 외부화해 놓으면 이건 그냥 상징 수학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의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이거를 대상 지식이 아니라 이걸 파악해낼 줄 아는 시각 자체를 나의 내면적인 능력으로 확 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성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상징 수학이 의식 성장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적용될 때 비로소 신성한 수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구성체를 배웠어요. 태양기, 달기, 지구기, 토성기 이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물체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 예전 사람들이 쓰기로는 사대설이라는 것도 있고 사원소설이라는 것도 있고 동양에서는 사상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비슷비슷한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 그거랑 나랑 내가 살아가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옛날 사람들이 사원소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뭐 원소가 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영화 볼 때 흥미거리에 불과한 거지. 나의 생활 현실하고는 상관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뭐 물, 불, 공기, 흙 중에서 어느 놈의 밀도가 더 높고 더 큰가 하는 게 나랑 뭔 상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히 외부 지식인 거죠. 외부 지식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원소를 사용을 했는데, 건축물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 색감을 쓰는데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음악 이론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 야, 이게 꽤 여러 군데 연관이 되어 있고 많이 쓰였네? 하면서 문화적으로 이걸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심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사원소의 어떤 운동으로 체감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개념에 익숙한가에 따라 가지고 출발점이 다르겠죠. 서양 사람들은 사원서술, 인도 사람들은 사대설, 동양 사람들은 사상오행설이 전통적으로 예, 배워왔던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하겠죠. 동양의 현자들은 천문을 읽고 기후가 변하는 걸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인간사에 어떤 큰 흐름이 다가올지를 예측하고 600년 뒤에 왕조는 어떤 성격을 띨 것이며 정치 체계가 어떻게 분화될 것이고 그때 통치 질서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앉아서 예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 점쟁이 미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못할 것도 없죠.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0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면 특정한 기후에 적응된 인간의 문명의 성격에서도 필연적으로 어떤 게 들어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600년 뒤에는 사계절이 없고 여름만 올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삶의 방식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에만 영향을 줄 건 아니고 다 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심신에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고, 예, 삶의 양식은 어떻게 될 거고 하는 거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사원소설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한테 상관없는 외부 지식인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문화와 어떤 자기의 감성과 이성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문화적인 소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나의 관계 아주 매 순간 내가 경험하는 어떤 모든 삶 속에서 완전히 이게 내면화된 관점으로 순간순간 그때그때 사원소의 변화, 오행의 변화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대해 분석적인 데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나의 심신의 변화에까지 적용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느끼고 스스로 그걸 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이거는 외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 지식이 아니고 자기 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성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성하다는 게 뭐겠는가 하면 신성이 원래 스피릿, 영어로 하면 스피릿, 가지고 있는 속성은 창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창조 능력이 생기려면 철저하게 체화되고 내면화되지 않으면 창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철저하게 체화되고 내면화되지 않으면 창조 능력이 안 생긴다. 뭔가가 나한테 어떤 지식을 만드는 원리가 나한테 체화되고 내면화됐다면 나는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을 만들어낸 원리를 내 거로 함으로써 내면화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창조가 매 순간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신성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수학이 있고 상징 수학이 있고 신성한 수학이 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첫째로는 상징 수학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신성한 수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징 수학에서 영적 수학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의 경향성들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우리는 세계를 이론적으로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관점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관점에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가 서론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수학이라고 해서 창조 신화로서의 수학을 옛 사람들은 수의 어떤 순서 그 자체를 하나의 창조 신화하고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소개가 잠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신화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1, 2, 3, 4, 5까지만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봐 나가겠지만 원형이에요. 어떤 원형적인 통일이 있었다. 2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이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화가 일어나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요. 그럼 삼일체라고 하는 조화가 발생을 해야 돼요. 조화가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단계,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 새로운 게 나타나면 동시에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뭔가 이 갈등에 대해서 힘의 균형, 내지는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반작용으로서 나타나게 돼 있겠지. 안정, 균형, 뭐 이런 게 와줘야 될 겁니다. 근데 안정과 균형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동적이고 정적인 게 있다 그랬을 때 정적인 상태의 지속은 죽음이죠. 안정과 균형의 지속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정과 균형을 우리는 계속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와 자연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뭔가 적응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멸망이지 뭐. 그러니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화, 이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이 과정들이 전부 종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의 어떤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진화가 일어나면 요 뒤에 똑같이 해왔던 요런 상태 변화를 또 반복. 근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나선형 반복 하면서 진화 해 나가겠죠. 예. 그러면 전 세계 창조설화는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카오스가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 혼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뭔가 일이 시작됐다. 도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반고라고 하는 거인이 하늘과 땅에 원래 붙어 있었는데, 반고라고 하는 거인이 하늘과 땅을 갈라놔 버렸다. 이 갈라놓은 것 때문에 일어난 온갖 어떤 혼란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복희와 여화가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형적인 게 있는데 이 원형적인 거를 분화시켰다. 태초에 분화시켰던 어떤 거인적인 존재가 있다. 이 거인, 대부분의 신화에서 나오는 거인은 다 자연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인족에 대한 얘기는 동서양 다 있죠. 동서양 다 있습니다. 그럼 거인의 성격은 크게 보면 시간과 관련된 거인 혹은 공간 분리와 관련된 거인. 시공간이 우리 인간 인식의 기초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뭐 시간과 관련돼서는 뭐 크로노스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 거죠. 시간의 분리. 시간의 분리라고 하는 게 사실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원형적인 창조설화들이 있는데 이 원형적인 창조설화들은 우리가 아무 창조설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는 알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공통으로 다 알고 있는 거. 기독교의 창세기. 기독교의 창세기. 기독교의 창세기에 보면 원형에서 이원성으로 분리되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인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아담과 이브로 분리가 되죠. 처음에 인간은 에덴 동산 속에 푹 파묻혀 살고 있었지만 성과 악이 분리되는 거를 자초함으로써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버렸잖아요. 신과 인간의 분리, 천국과 인간의 분리, 그 다음에 가치의 분리, 선과 악의 분리, 이런 이원적 분리, 남녀의 분리, 선악의 분리, 신과 인간의 분리라고 하는 이 이원적인 분리,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노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만 그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지.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형적인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분화가 일어났고 이 분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 새로운 것들이 일으키는 갈등에 대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여기 사이가 영웅설화들이 나오는 때지. 보통.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로 뭐 진화 발전해 나간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창세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요거는 숫자고, 요거는 언어잖아.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숫자가 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이제 따져보는 게 상징수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이 의미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화는 그냥 1부터 10까지를 의미화한 거에 불과한 거구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1부터 10까지의 수의 성질 변화를 인간의 삶에다가 비유적으로 그냥 끌어서 떠올린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단순히 관념적 스토리일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걸까?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론적인 사고가 맞다면, 타당하다면, 우리 인간의 관념과 경험적 현실이, 우리는 신화나 동화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뭐 꾸며낸 얘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면, 어떻게 동서양의 꾸며낸 얘기들이 그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 똑같은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 예. 원형적으로는 똑같은 상상을 문명마다 했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상을 했을 때에는 똑같은 기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 거시적인 문명의 발달 단계. 제가 지금 거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1만 년 안에 순환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2만 년, 3만 년, 10만 년 안에 순환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이런 지금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시적인 시공간을 대상으로 이론적 사고들을 막 확장을 했던 이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예컨대 10만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쭉 추론을 해보면 결국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에서 의미화해내고 있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신화 수학이라고, 창조 신화로서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 문명에 고대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소개를 이 책이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이 역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뭐,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숫자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갔어요. 1. 숫자 한 개씩 하겠습니다. 1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모나드니, 디아드니라고 하는 거는 전부 그리스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좀, 변형이 되고, 라틴어에서 오늘날, 라틴어가 동양으로 치자면 한자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보편 문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제반어들의 보편 문자 근의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어원적인 명칭은 다 그리스어다.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이름 모나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나드. 근데 이게 모나드를 어원적으로 더 쪼개면 이제 메나인, 안전이라고 하는 메나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하고 단일성, 원리스라고 합니다. 단일성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원리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의미상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나드가 뭔가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동시에 전일적인 전체인 일자, 전일이란 말을 쓰죠. 전체이면서 하나다라는 뜻이죠. 원형. 근데 이렇게 원형적이고 전일적인 뭔가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 아직까지 분화가 일어나 있지 않은 상태, 상태를 이거를 동양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태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바로 이 전일적이고 원형적인 상태를 개념적으로 태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 명칭인 거죠. 의미론적 명칭인 거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동양에서는 정의하기를 태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음양이 상호순환하면서 응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원형 속에 이미 분화의 모티브가 이미 들어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화의 모티브가 아직까지 바깥으로 현상하지 않고 응축된 상태로 뭉쳐있을 때 이걸 태극이라고 한다. 그럼 1 속에는 이미 운동을 향한 폭발력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지금 우리는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만 동양이고 서양이고 그 옛날 저 신석기 문화 때까지 그들로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이 일은 알았어. 그럼 일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겠는가?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표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일을 표현해봐. 점 하나 찍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영원하다라든가,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 시간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선형적이라고 할 때는 선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점과 점 사이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지. 예,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멸망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선형적 시간관인 거예요. 이 선형적 시간관을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원이 있었고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형적 시간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영원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론자들은 영원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관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선형이 아니고 순환이라면 끝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어야 된다. 끝이 없다는 것은 시작도 없어야 된다. 그럼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이 시작과 끝이 없는 상태를 인류가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으로 해냈던 게 우르보로스의 뱀입니다. 우르보로스. 우르보로스의 뱀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유명하죠. 뱀 머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쥐꼬리를 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명체에서 제가 지금 눈을 그려놓은 건데 눈인지 머리가 시작이고 꼬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시작과 끝이 봉합이 된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어지면 그게 바로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연장이 아니고 무한한 연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선형인 이상은. 아무리 거대해도 어디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원형이었을 때만, 즉 시작과 끝이 이렇게 맞물려 있었을 때, 맞물려 있다는 것은 원이라는 거예요. 원. 원형 운동이었을 때만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랬을 때만 영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게 돼 있고 동시에 이것은 형태적으로 나타날 때는 원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의 점은 하나의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점 한 개는 원 한 개다. 점 한 개는 원 한 개다. 그렇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이 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한 바퀴 순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환 운동이 있었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실제로 우주에서 뭔가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다.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도는 1은 어떤 그 운동 체계 혹은 운동의 장이 두 번 생겼다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생기면 이쪽에서도 원운동이 한 개 일어났어요. 이쪽에서도 또 원운동이 또 한 개 일어났어요. 이러면 1, 2가 되죠. 그럼 얘들이 간섭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럼 3이 나오겠죠. 세 번째 원운동이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숫자 한 개는 하나의 원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 수비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설명은 제가 드리는 설명인 거고 책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1이 자연과 예술과 과학에 어떻게 표현됐다, 2가 어떻게 표현됐다, 3이 어떻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이 관찰과 데이터에 대한 소개 쫙 돼 있습니다. 근데 원리적인 체계적인 연결이라든가 어떤 인과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서양 수비학의 아쉬운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원소설 중에서 공기의 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팔면체다. 이거는 뭐 오래된 지식입니다. 근데 팔면체가 왜 하필 공기라고 하는 힘을 대변하는가? 그 도형이 왜 그 힘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설명을 우리가 어쨌든 이제 동양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충해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진도를 늦게 나가서 어떻게 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전제들을 이해해 놓는 게 중요해요. 전제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1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1의 성질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 1은 안전하다, 메나인하고 단일하다. 이게 전일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요거, 그 원운동. 이것을 1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수는 몇 개인가요? 9개잖아요. 1부터 9까지. 그죠? 자연수 9개죠. 0은 0이지 자연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수는 9개입니다. 그러니까 0은 0이고 0은 0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독특하고 고유한 성질 말고 0은 개념적으로 보면 무잖아요. 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의 세계에 아무런 작용이 없다 그러면 무에서 유가 나올 리가 없죠. 예, 우리가 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현상의 이면에서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근데 현상의 이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근데 그건 자연수는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타나는 건 1부터 9까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수로 쓰고 있는 거는 1부터 9까지입니다. 근데 1부터 9까지 9자리인데 9자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이네? 그럼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1을 9번 써. 111111111 하고 또 1을 9번 1을 9번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나? 9번 썼다라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곱하기 또 1을 9번 써. 1억이죠 결국. 1억 곱하기 1억 1억 곱하기 1억 1억이 아니지. 1억 1천 1,100만 하여튼 1111111 곱하기 1111111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1, 2, 3, 4, 5, 6, 7, 8,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뭔지 몰라도 재밌죠? 수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딱 보여줍니다. 1111111 해놨을 때는 단일한 놈 같은데 요것들끼리 곱해버리면 1부터 9까지 쫙 펼쳤다가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원형이 있고 원점이 있고 원점에 잠재되어 있었던 어떤 것이 있고 소위 말하는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쫙 자기 실현을 하면서 펼쳐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원형으로 수렴되는 과정. 이게 원운동이잖아요. 이거 아니겠는가? 이거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태극이 펼쳐지면 음량이 되고, 음량이 펼쳐지면 오행이 되고, 오행이 펼쳐지면 식간 12지가 돼가지고, 근데 얘들은 결국 또 새로운 태극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동양이건 서양이건 이 생각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어떤 원형적인 숫자를 자연수의 그 자리 개수 9번을 곱해버리니까 이 1은 이제 전혀 1, 2, 3, 5, 6, 7, 8, 9, 8, 7, 6, 5, 4, 3, 2, 1 하고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지자리로 되돌아오는 하나의 원운동의 체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는 자기의 순환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는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 우주 안에서는 우리는 십진법의 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변화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다는 것은 일진법이 있다는 거고, 이진법이 있다는 거고, 삼진법도 있다는 거예요. 사진법도 있고, 오진법도 있고, 구진법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이 공기 속에 나도 모르는 원형도 있고, 이진법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삼진법 운동, 사진법 운동, 오진법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안 느껴지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라고 하는 게 일정한 순환과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도 1부터 9의 순환 속에서 벗어나질 않네. 그러면 이 세계는 유한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유한하지 않다는 거죠. 실은 그 숫자, 자연수의 개수는 딱 9개고, 그 9개 조합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조합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는 거야. 뭐 따질 것도 없이 몇 개의 분수를 나눠 보면, 분수가 정수값으로 안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3분의 1 나눠봐. 1 나누기 3. 예. 0.333333 계속 가잖아요. 끝이 안 나잖아. 예. 끝이 안 납니다. 우리의 경험치 속에서는 3분의 1 하면 명확하게 나눠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계속 세분화에 들어가면 끝이 안 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끝이 안 나는 0.33333은 순환하는 질소라도 가지지. 순환 질소도 가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파이 값 같은 거. 3.14, 계속 나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무한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자연수의 어떤 순환 체계 자체는 유한해 보이는데, 실제로 유한한 체계 안에서 무한한 변화를 일으킨다. 즉, 무한과 유한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값에서 보듯이 유한과 무한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보면 유한하잖아. 범위가 안에 있으니까. 근데 파이 값을 계산해 보면, 반지름하고 원주 비례를 생각해 보면 파이 값이 나오는데, 파이 값은 무한하거든. 예. 유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형태 속에 무한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본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래서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원은 이 안에서 모든 모양이 만들어지는 원형적인 틀이다.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니버스. 이게 어원을 그대로 직역하면 한 바퀴란 뜻이에요. 한 바퀴. 유니버셜 하면 한 바퀴 돌았다. 이런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유니버셜 이걸 그냥 단어로 이해를 할 때는 우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주적인 게 아니죠. 그냥 한 바퀴. 한 바퀴라고 하는 거는 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 문명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면 이런 걸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는 이런 보편성을 연구하는 데를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술 전문학교가 아니고, 예, 직업 준비학교가 아니고, 이런 보편성을 연구하는 데를 유니버시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니버시티가 그 서양의 역사 속에서는 그 예전에는 수도원이었잖아요. 수도원에서 유니버시티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의 대학의 체계, 시스템, 대학원 체계, 이런 거 전부 수도원에 있던 것들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수도원이 바로 신과의 관계, 보편성, 이거 연구하던 데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실은 우리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면 되게 막 엄청 크고 거시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다. 이 거시는 일점이라고 하는 의미, 태극이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영원 순환을 유한과 무한의 공존을 나타내는 1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된다. 전일적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전일적 질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이론론적 사고라고 얘기하겠죠. 예. 됐습니다. 그럼 1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 1은 태극이라고 했고 모순의 공정, 상호 혹은 순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다. 이거를 오행으로 표현할 때에는 오행 중에서도 바로 이 1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오행 기운이 있다. 그걸 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는 이꼴 태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태극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하고 태극하고 사실상 의미상 동의어인 거죠. 수가 바로 태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우주의 원형적인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 원형적인 상태가 물질로 드러났을 때 물과 같은 상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과 같은 상태로. 그래서 만물의 근원자가 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서양이 똑같았다. 서양에서는 뭐 불이라고 한 놈도 있고 뭐 공기라고 한 놈도 있고 여러 놈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각각 원소를 다 기본이라고 얘기했던 철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오랫동안 끼친 사람, 이렇게 수용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을 쫓아 올라가자면 우리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럼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냐? 소크라테스라고 그냥 얘기하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영향만 받았냐? 혹은 소크라테스는 스승이 없었냐? 아니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의 스승이 누구냐? 또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만물의 근원은 수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만물의 근원자를 수라고 보는 것은 입장이 똑같았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 수가 수의 성질은 응축력이다. 겨울의 응축력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인체에서 나타날 때는 신장의 기능으로 나타난다. 마음으로 이게 나타날 때는 늙은이들의 노욕 이런 거로 나타나고 노욕과 비슷한 거로 나타나고 인간의 감정으로 나타날 때에는 모종의 중독성 같은 거로 나타난다. 그건 희로애락의 락성, 이게 실제로는 중독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리로 나타났을 때는 궁상각슈의 우음으로 나타나고 색깔로 나타났을 때는 검정 색깔로 나타나고 동물이 수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류들이고 방위상 수기운이 많은 쪽은 북쪽이다. 라는 식으로 소위 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부터 소리, 색깔, 인간의 심신, 방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맞다면 만약에 수가 자 봅시다. 이런 수야. 동양에서는 이런 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음이기도 하고 검정색이기도 하고 락성이기도 하고 신장이기도 하고 뭐 많어. 의미가 되는 게. 그러면 요거 가리고 우리는 이런 곧바로 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중간에 그냥 매개를 한 것 뿐이고. 예. 동양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수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세상에 대한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상하는 거, 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봐서 상수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과 수의 연결, 상수학. 상과 수의 연결. 예. 그래서 동양에서는 상 뒤에 수가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상 뒤에 수의 질서가 숨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 좀 긴장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냐. 숫자 그 자체가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설공주와 7난장이 왜 하필 7명일까? 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예. 왜 하필 7명? 한 눈박이, 두 눈박이, 세 눈박이. 왜 세 눈에서 끝났을까? 왜 네 눈박이, 다섯 눈박이는 안 나왔을까? 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에는 왜 시련이 하필이면 5가지일까? 예. 그 5가지의 어떤 그 체계적인 관계는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징수학을 서양에서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상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능숙하게 다시 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건 영적인 수학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뭐 제가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신화, 설화, 뭐 이런 데에 나오는 숫자, 신화, 설화가 어린이 버전으로 만들어지면 동화가 될 거 아닙니까? 전래동화, 신화, 설화 이런 데에 나오는 어떤 숫자들을 주목해서 예, 이걸 그냥 하나, 둘, 셋, 넷, 세는 개수로만 볼 게 아니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이게 이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장자재물론 유명한 텍스트죠. 장자재물론 첫 편에 북쪽에 사는 곤 이 얘기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재물론 첫 편에 이렇게 나오잖아. 북쪽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라 가지고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인데 세상을 뒤엎을 만큼 큰 놈인데 이놈이 어느 날 변해서 새로 변했어. 예. 새로 변해가지고 붕이 됐어요. 붕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북에서 남으로 붕이 돼서 날아간다. 붕이 돼서 날아가는데 북쪽의 곤이 붕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거예요.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얘가 하도 커서 일단 삼천리 정도 뛰어가야 이렇게 도약을 한대요. 한 삼천리 뛰어야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는 거야. 삼천리. 근데 얘가 비행하는 시간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얘가 이 6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가 하면 9만리를 간대요. 9만리. 이게 뭐냐? 지금 여러 숫자가 나왔잖아요. 방위 개념도 나왔고 존재 개념도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사실은 1부터 10까지의 아까 제가 신화수학이라고 얘기했던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왜 하필 북쪽에서 출발하냐?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왜 하필 북쪽에서 출발하냐? 북쪽이 태극이 나타나는 자리잖아. 동양으로 치자면. 그죠? 정북 방향의 시간으로 보면 동지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시간의 출발점이잖아요. 거기가 태극이 발생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1이 생기는 데잖아. 1이. 태극이 1이라 그랬잖아. 태극이 수고 태극이 1.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가려면 1부터 9까지 가야지. 1부터 9까지 가야지. 그러면 2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2가 발생하는,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2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3이라는 모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3천리 뛰어야 된다니까. 그래 운동을 시작한다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북쪽에서 했는데 왜 남쪽으로 날아가냐? 세계는 대칭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환을 한다는 것은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북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예. 반드시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출발하면 남으로 내려가야지 뭐.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어류를 붙여놨고 이건 조류를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떤 거를 대변하고 있다. 얘는 수고, 얘는 화고. 그럼 얘는 어류고, 얘는 조류고. 이렇게 생명의 속성을 대칭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분화됐으니까 2, 그 다음에 얘가 운동을 시작하니까 3. 이게 바로 수화목이라고 하는 수화목금토. 이게 기운의 발생 순서거든요. 우리는 오행의 순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는 순서가 있고요. 수화목금토라는 순서가 있어요. 목화토금수는 계절의 순환 순서고요. 수화목금토는 계절 이전에 기운의 발생 순서예요. 예. 그럼 지금 장자재물론에 나오는 거는 수화목까지 나온 거예요. 수화목. 예.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나른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비행의 지속 상태. 이게 금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6개월을 날았다. 이건 뭘까? 6개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6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요. 또 그보다도 우선 이걸 봐야 됩니다. 북에서 남으로 이러면 운동이 끝나나? 아니죠. 그러면 남에서 북으로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바퀴가 되잖아. 북에서 남으로 가면 남에서 북으로도 있어야 한 바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 바퀴가, 시간적으로는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이잖아요. 맞죠? 12개월, 1년. 여름에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북에서 남으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겨울에서 여름으로잖아. 겨울에서 여름으로. 그럼 겨울에서 여름이 6개월이면 여름에서 겨울도 6개월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쪽은 한쪽만 얘기했잖아. 북에서 남으로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6개월인 거지. 12개월의 절반. 순환의 절반. 순환의 절반입니다. 순환의 절반인데 가기는 9만리를 간대요. 이 절반 속에서 이미 실은 자연수의 분화가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절반 속에서 이미 다 일어난다. 그래서 금방도 11111 다 곱하니까 1, 2, 3, 4, 5, 6, 7,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떨어지잖아. 1부터 9까지는 이미 절반 속에서 다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재물론의 북쪽에 곤이변에서 남쪽에 그 삼천리 달려서 6개월을 날아가서 9만리 장천을 날아갔다. 이 얘기는 세계의 질서가 이러하다라는 그야말로 창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장자재물론 첫 장, 저는 옛날에 이거 보고 진짜 어린 시절에 이걸 딱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뭐가 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제가 진짜 기억도 안 나는 첫 국민학교 시절에 장자재물론 이걸 봤어요. 예. 보고 나서 뭔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뭔가가 풀린 거는 20대가 돼서 풀렸습니다. 20대가 됐어야 세월이 한참 걸린 거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예. 이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좀 빨리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상을 보는 눈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숫자가 나오면 벌써 이거는 자연과 우주의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질서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감성과 이성의 논리로 우리 어떤 생활적인 관념으로 전환시켜서 의미화할 수 있는 것들하고 막 연결되어 있다 하는 데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숫자를 봐줘야 된다. 자, 그 다음 플라톤 입체 얘기 한 줄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요. 요 정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